네,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 데이터에서 살펴봤는데 똑같은 이제 엑서사이즈를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이 숙제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번에는 요 부분 숙제를 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냐 그러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통계청에 가시면 이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데이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쿼터리 데이터도 있지만 연간 데이터를 찾으시는데 주로 이제 GDP에 대한 거, 그다음에 소비, 정부 지출,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실질 이자율에 대한 데이터를 구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그리고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뭐 내용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숙제는 안 내드리고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이거 어떻게 데이터를 구하는지 이미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디서 구하냐 그러면은 요 관련된 데이터는 뭐 Y라든지 GDP라든지 소비, 투자, 정부 지출에 관련된 데이터는 주로 요 항목에서 구하면 되고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그 다음에 이자는 뭐요 항목에서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계산하려면 물가 상승률 계산하려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여기 정부 지출 여기서 구할 수 있는데 텍스 관련되어 정부 텍스 수입 관련된 데이터는 뭐 OECD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고 한국은행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를 다 구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추석 끝나고 한번 시간이 되면 요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숙제 낼 때 그 전에 한번 데이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딘가에 가서 취직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물론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두는 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이해하시는데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안 하면 이게 좀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렵지만 해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웠던 모형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응용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하는 응용은 뭐냐 그러면 그 현실 세계를 분석할 때 이제 저 모형을 쓰는데 현실 세계에 어떤 게 있겠죠.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이제 민간 저축을 이제 좀 증가시키는 그걸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을 바꿨다고 해보죠. 통상적으로 정부의 텍스 레베뉴는 변함이 없는데 민간 저축만 이제 증가시키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빗 세비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그러니까 개인 퇴직연금에 대해서 보통 IRP라고 그러는데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이거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뭘 해주냐 그러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맥시멈이 7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이 7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제 가입하려고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퇴직연금 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입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만큼 세액공제 해주니까 그만큼 이제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입한 사람이 대부분 다 가입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저축이 소위 말하는 이제 민간저축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대부분 직장인들이 다 가입하니까 그러려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그랬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왜 가입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1년에 700만 원씩 이 퇴직연금에 민간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을 가입하게 되면 이게 10년이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고 20년이면 1억 4천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퇴직 후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액수 자체가. 그래서 정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실제로 이제 민간 스스로도 좀 이제 노후를 좀 대비해서 저축을 해둬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걸 개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민간 저축을 그런 목적으로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민간 저축이 증가하겠죠. 자,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당장의 어떤 이자율과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이제 당장의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이제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걸 분석하려면 이게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어떤 이런 어떤 텍스가 이 퇴직연금 제도가 IRP 제도가 우리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 궁금한 거를 이제 하려면 뭔가 분석을 하려면 모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모형을 여러분들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제 이 모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어떤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다. 이 퇴직연금 제도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 그러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개개인들의 이제 노후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이제 1년에 700만 원씩 정도, 1년에 일정 정도의 액수를 강제로 강제는 아니죠. 정부가 저축하게끔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냥 어떻게 뭐로 유도했냐 그러면 그냥 저축하라 그러면 정부가 하라면 안 할 건데 뭐로 유도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액 공제를 해준 거죠.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각자가 보니까 이거 저기 뭐지? 훨씬 더 이게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운데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뭐가 생겼습니까? 그 결과로 민간저축이 이제 증가한 거죠. 이게 이제 정부가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로 이제 민간저축이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이 민간저축의 증가가 결국 이 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걸 살펴보려고 그런 거죠. 이것의 영향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뭐냐라고 보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득도 있고 소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책과 아주 관련이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저축이 증가했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그러면 저축이 증가했다면 투자는 어떻게 된 거지? 투자와 관련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됐겠지? 이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 이 투자는 어떻게 되었지? 저축이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이자율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걸 보려면 이제 모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모형을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운 모형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형을 배웠습니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형이 뭐가 있습니까? 노노멀 펀드 모형이 있죠, 그렇지? 그래서 그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저축에 이렇게 변함이었고 여기 투자고, 그죠? 여기 이자율이고 여기 이제 투자와 이제 저축입니다. 저축은 이게 내셔널 세이빙이죠. 저축은 결국 뭐였습니까? 민간 저축, 프라이빗 세이빙하고 그지? 프라이빗 세이빙하고 플러스 이제 퍼블릭 세이빙이었죠. 퍼블릭 세이빙은 뭐였습니까? T 빼기 G였고 프라이빗 세이빙은 Y 빼기 내가 소득이 있으면 그 중에서 세금 내고 소비한 거 뺀 거.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뺀 거가 이제 민간 저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다시가 쓰면 y 빼기 c g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저축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그 뭐지? 민간 저축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나 얘는 안 바뀐 상태에서 그죠? 민간 저축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소득이 증가했거나 혹은 소비가 줄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이 모형에서는 소득이 지금 안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결국 뭐가 된 겁니까? 소비가 이제 줄어든 거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 저축이 소비가 줄어들면 민간 저축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체 저축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 모형에서 이게 이제 균형점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균형이었는데 이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민간 저축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 법 때문에 민간 저축이 늘어나면 정부 저축은 안 바뀐 상태에서 정부 저축은 안 바뀐 상태에서 이제 민간 저축만 늘어났으니까 전체 저축은 내셔널 세이브는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이자율 하에서 지금 어떤 상태가 발생한 겁니까? 정부 저축이 내셔널 세이브가 늘어난 거죠, 그지? 정부 저축, 민간 저축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요 이자율 하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뭐지 자금의 공급이고 이게 이때의 어떤 자금 수요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자금의 초과 공급 상태가 있는 거죠, 그지? 요 이자율에서 지금 이 법이 발생하면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조정이 되어서 이자율은 이게 이제 새로운 이자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은 감소하죠. 이자율이 감소하니까 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이자율이 감소하니까 투자는 당연히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이제 보시면 요 점에서는 투자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자는 감소하고 투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투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뭐 때문에 투자가 늘어난 겁니까? 지금 보면 이자율이 감소한 거죠. 이자율이 감소하니까 투자가 늘어났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자율이라는 건 돈 빌리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저게 뭐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빌린 거죠. 투자를 그래서 투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돈 빌린 비용이 왜 감소했습니까? 여기서 치자가 뭐냐면은 정부가 뭐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뭐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이 저축을 증가를 유인하는 어떤 제도를 만든 거죠. 저축의 증가를 유인하는 제도라는 건 결국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금 공급을 증가시키는 이 자금 시장에서 자금 공급을 증가시키는 어떤 이제 그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금 공급이 외생적으로 증가하니까 어떤 이 제도에 의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외생적으로 증가하니까 그 결과로 당연히 자금이 원래의 균형점에서보다 자금 공급이 외생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돈 빌려주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돈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 돈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니까 사람들이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시장이 작동하는 거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방금 배웠던 이 모형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어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이렇게 이런 어떤 모형을 가지고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떤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라든지 혹은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다 이런 모형을 쓸 겁니다. 진짜 관련해 저희가 이제 일단 지금 저희가 배운 건 뭐냐면 경제가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이제 모형을 배웠고 그게 노멀 펀즈 모형이었고 그지 요소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요소가 이 결정이 되는지 그다음에 상품 시장에서 상품 시장 균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모형을 제가 살펴봤는데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좀 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토픽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아주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